손녀 치료비로 준 5천만 원이 어디에 쓰였는지 아들은 끝까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생일상에는 미역국 대신 피자와 치킨이 올랐습니다. 그날 저는 상을 업고 집을 나왔습니다. 할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생일상에서 시작된 가족의 의미를 다시 찾아가는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해 가을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강진호는 마치 세상에 혼자 남겨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가 떠나고 나니 시골집은 너무나도 조용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텅 비어 있고 저녁이면 밥상머리에 혼자 앉아 된장국을 떠먹으며 허전함을 달래야 했죠. 70평생 손으로 나무를 깎고 다듬으며 살아온 강진호에게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마당 한편에 정성스럽게 가꾼 텃밭에서는 고추며 배추가 자라고 있었고 뒤편 장독대에서는 몇십 년 묵은 된장과 고추장이 익어가고 있었어요. 집 곳곳에는 강진호가 직접 만든 목공예품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놓인 원목 식탁도 방 한편의 장롱도 심지어 마루에 놓인 신발장까지도 모두 그의 손길이 닿은 것들이었죠. 하지만 아내가 떠난 뒤 이 모든 것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무리 정성스럽게 가꾼 집이라 해도 함께 나눌 사람이 없으니 그저 텅 빈 껍데기처럼 여겨졌어요. 특히 저녁 시간이 되면 더욱 그랬습니다. 평생 아내와 함께 나누던 하루의 안부를 혼자서 되뇌며 밥을 먹는 것이 이렇게 쓸쓸한 일인지 처음 알게 되었죠. 그런 어느 날 저녁 서울에 사는 아들 태우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버지, 혼자 계시지 마시고 저희 집으로 오세요. 유나도 할아버지 보고 싶어 해요. 태우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강진호는 처음에는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평생 시골에서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서울로 가서 무엇을 하겠느냐며 손사래를 쳤죠. 하지만 며칠 뒤 아내의 영정 앞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을 바라보며 문득 아내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어요. 서울 가서 태훈애랑 같이 지내요. 당신 혼자선 안 돼요. 임종을 앞둔 아내가 마지막까지 걱정한 것은 남편이 혼자 남겨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강진호는 영정 속 아내의 미소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당신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소. 혼자 있으니 자꾸 이상한 생각만 들고. 그는 아내와의 추억이 깃든 집을 떠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들네 집에서 몇 달만 지내다가 다시 돌아오면 되겠다는 생각이었죠. 짐을 꾸리는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50년간 모아온 살림살이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결국 강진호는 가장 소중한 것들만 골라 작은 보따리 하나에 담았습니다. 아내가 생전에 입던 한복 한 벌과 함께 찍은 사진 몇 장, 그리고 직접 만든 목공 도구 몇 개가 전부였죠. 10월의 어느 쌀쌀한 아침 강진호는 마지막으로 장독대를 둘러보며 아내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잠깐만 다녀올 테니까 기다리고 계세요. 그렇게 그는 50년을 살아온 고향을 등지고 서울로 향하는 시외버스에 몸을 맡겼어요. 서울 생활은 강진호에게 낯설기만 했습니다. 아들 태우의 아파트는 시골집과는 정반대였어요. 모든 것이 반듯하고 깔끔했지만 어딘지 차갑고 인위적으로 느껴졌죠. 창밖으로는 끝없이 펼쳐진 고층 빌딩들이 보였고 아침이면 자동차 소음이 새소리를 대신했습니다. 그래도 손녀 유나를 만난 것은 큰 위안이었어요. 12살 된 유나는 또래보다 말수가 적고 몸이 약해 보였지만 할아버지를 바라보는 눈빛만큼은 따뜻했습니다. 강진호가 서울에 온 지 일주일쯤 되었을 때였죠. 유나가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할아버지, 된장국 끓여주세요. 엄마가 끓여주는 것보다 할아버지 것이 더 맛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강진호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날부터 강진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유나를 위해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시골에서 가져온 된장으로 정성스럽게 우린 국물에 두부와 파를 넣어 끓인 된장국은 유나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되었죠.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강진호는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아들 태우는 매일같이 전화를 받으며 얼굴을 찌푸렸고 며느리 지수는 늘 바쁜 듯 서둘러 다녔어요. 무엇보다 유나의 얼굴이 날이 갈수록 창백해지는 것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태우가 심각한 표정으로 강진호에게 다가왔어요.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태우의 목소리에는 무거운 걱정이 묻어 있었죠. 유나의 병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희귀한 면역 질환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였어요. 강진호는 그 순간 가슴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손녀가 아프다는 사실도 충격이었지만 아들이 그 부담을 혼자 짊어지고 있었다는 것이 더욱 마음 아팠어요. 태우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병원비며 치료비며 해서 정말 많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 형편이. 말을 다 듣기도 전에 강진호는 결심을 내렸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은행으로 가서 평생 모아온 적금을 해지했습니다. 5천만 원이라는 거금이었죠. 아내와 함께 한 푼, 두 푼 모아온 노후 자금이었지만 손녀의 건강보다 소중한 것은 없었습니다. 태우야, 이거 가져가거라. 유나 치료하는 데 쓰고 부족하면 또 말해라. 강진호가 통장을 내밀자 태우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아버지, 이런 큰 돈을 어떻게 해? 하지만 강진호는 단호했습니다. 돈은 벌면 되는 거고 건강은 잃으면 다시 찾기 어려운 거다. 유나부터 챙기자. 그날 밤 강진호는 홀로 베란다에 나가 고향 쪽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은 서울에서도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아내가 살아있다면 자신의 결정을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했습니다. 아마도 잘했다고 등을 토닥여주지 않았을까요? 유나는 할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그런 희생을 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여전히 매일 아침 된장국을 기다렸습니다. 강진호에게는 그 순수한 미소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처럼 느껴졌어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진짜 행복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며 내일도 정성스럽게 된장국을 끓여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더 지났을 때였습니다. 강진호는 밤늦게 화장실에 가려다가 거실에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의논하고 있었죠.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지만 자신의 이야기가 들려오는 바람에 무의식 중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 돈으로 일단 카드 빚부터 정리하자. 이자만 해도 매달 얼마인데. 태우의 목소리였어요. 강진호는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분명 유나 치료비라고 했는데 카드 빚이라니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지수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남는 돈으로 오피스텔 투자하는 거 어때? 지금 시세가 좋다던데. 어차피 아버님은 모르시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강진호의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자신이 손녀를 위해 기꺼이 내준 평생의 저축이 전혀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유나 치료비는? 태우가 물었죠. 보험으로 대부분 커버되잖아.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 아버님이 워낙 걱정하시니까. 지수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강진호는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어요. 벽에 기대어 서 있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 주저앉았을 겁니다. 더 충격적인 이야기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요양원 알아보는 건 어때? 지수의 제안에 태우가 망설이며 답했어요. 아직은 좀.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 아버님도 불편하실 거고 우리도 힘들고. 시골집 팔면 요양원비는 충분히 나올 텐데. 강진호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살아온 집을 팔아서 요양원에 넣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요.
그것도 자신 몰래 작은 목소리로 의논하고 있었던 겁니다. 50년을 함께 가꾸고 살아온 집, 아내와의 추억이 깃든 그 소중한 공간을 단순한 부동산으로 취급하고 있었어요. 아버님 성격상 절대 안 하실 텐데. 태우가 걱정스럽게 말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서 해야지. 나중에 다 정리되면 말씀드리면 돼. 지수의 차가운 현실론이 강진호의 가슴을 칼로 베는 것 같았습니다. 강진호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어요. 침대에 앉아 머리를 감쌌지만 도무지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희생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가족들은 자신을 짐스러워하고 있었던 거죠. 손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속아서 소중한 돈을 내주었고 이제는 집까지 빼앗기려 하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는 것을 바라보며 강진호는 깊은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아들이 어려울 때 도움을 주고 싶었던 마음은 진심이었는데 그 진심이 이렇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어요. 아침이 되어 유나가 평소처럼 된장국을 달라고 했지만 강진호는 제대로 된 맛을 내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니 손끝도 따라서 떨렸죠. 유나가 할아버지, 오늘 국이 왜 이래요? 라고 물었지만 강진호는 괜찮다며 억지로 웃어 보였어요. 그날부터 강진호는 가족들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태우가 고마워하는 말을 할 때마다 가식적으로 들렸고 지수가 친절하게 대할 때마다 계산적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자신이 이 집에서 환영받는 손님이 아니라 어서 정리해야 할 골칫거리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강진호는 겉으로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지내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계속해서 의심과 서운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아들 부부의 대화를 엿듣고 난 뒤로는 그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다르게 보였죠. 친절한 말 뒤에 숨은 진심을 찾으려 애쓰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거리감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던 중 강진호의 70번째 생일이 다가왔어요. 평소라면 시골에서 조용히 보냈을 날이지만 이번에는 아들네 집에서 맞게 되었습니다. 태우가 먼저 언급했죠. 아버지, 이번 생신은 저희가 제대로 차려드릴게요. 오랫동안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요. 그 말을 들으며 강진호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무슨 계산이 있나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생일을 이틀 앞둔 저녁이었어요. 지수가 유나에게 물어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나야, 할아버지 생신날 같이 먹고 싶은 음식 뭐가 있어? 유나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피자랑 치킨이요. 그리고 스파게티도 좋아요. 평소 몸이 약해서 이런 음식들을 자주 못 먹던 유나였기에 특별한 날에는 먹고 싶었던 모양이었죠. 강진호는 그 대화를 들으며 약간 의아했습니다. 자신의 생일상 메뉴를 손녀에게 묻는다는 것이 이상했어요. 보통은 생일을 맞는 사람의 취향을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유나의 기호를 우선시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손녀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는 배려심일 거라고 생각하며 넘어갔어요. 다음 날 아침 지수가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전화를 걸어서 음식을 주문하고 있었죠. 네, 피자 2판이랑 치킨 1마리, 스파게티도 주세요. 오늘 생일 파티라서요. 강진호는 그제서야 어떤 음식들이 준비되는지 알게 되었어요. 평생 먹어본 적 없는 서양 음식들이었습니다. 시골에서 살아온 강진호에게는 생일이면 미역국이 기본이었어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매년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스럽게 미역을 우려내고 소고기를 넣어 끓인 따뜻한 미역국으로 생일을 시작했었죠. 그리고 나물 몇 가지와 갈비찜, 전 등을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소박하지만 마음이 담긴 상을 차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혀 다른 방식이었어요. 배달 음식으로 간편하게 해결하려는 것 같았고 무엇보다 자신의 취향과는 거리가 먼 음식들이었습니다.
강진호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내 생일상이 맞나?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유나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아버지, 오늘 정말 맛있는 것들 먹을 거예요. 순수한 기대감에 가득 찬 손녀의 모습을 보며 강진호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유나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게 되어 기쁘긴 했지만 정작 자신은 생일의 주인공이 아닌 것 같은 소외감이 들었어요. 저녁 시간이 다가오면서 강진호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아들 부부가 자신을 위해 애쓰고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 방식이 너무나 형식적이고 성의 없게 느껴졌어요. 마치 빨리 해치워야 할 의무 같은 느낌이었죠. 평생 된장국과 나물로 소박하게 살아온 자신에게 이런 대접이 과연 배려일까 아니면 무관심의 다른 표현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강진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내일이 두려웠어요. 70번째 생일이 이렇게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맞이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내가 그리워졌고 고향집의 따뜻한 아궁이가 생각났어요.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직감이 점점 강해졌지만 아직은 그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강진호의 70번째 생일 당일이 밝았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깬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새벽부터 일어나 미역을 불리고 정성스럽게 국을 끓이며 하루를 시작했을 텐데 이번 생일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아침 8시쯤 되어서야 집안이 분주해지기 시작했어요. 지수가 전화로 배달음식 시간을 확인하고 태우는 간단한 장식을 준비했죠. 유나만이 평소처럼 할아버지에게 다가와 생일 축하해요, 할아버지. 라고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그 순수한 미소를 보며 강진호는 잠시나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오후 5시 드디어 생일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큼직한 피자 2판과 바삭한 치킨, 그리고 크림 소스가 듬뿍 올라간 스파게티가 놓여 있었어요. 평생 보리밥과 된장국으로 살아온 강진호에게는 낯선 풍경이었습니다. 미역국도 나물도 갈비찜도 없는 생일상이었죠. 자, 아버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태우가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냈지만 어딘지 어색함이 느껴졌어요. 지수도 오늘은 유나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준비했어요. 아버님도 유나랑 같이 드시면 좋으실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강진호의 가슴 한편이 서늘해졌어요. 자신의 생일상이 아니라 손녀의 기호에 맞춘 식사라는 것을 확인받은 기분이었습니다. 유나는 신이 나서 피자 한 조각을 할아버지 앞에 놓아드렸어요. 할아버지, 이거 정말 맛있어요. 강진호는 억지로 웃으며 한 입 베어 물었지만 기름진 맛이 입에 맞지 않았습니다. 평생 담백한 음식에 익숙했던 그에게는 너무 자극적이었어요. 하지만 손녀의 기대에 찬 눈빛을 실망시킬 수는 없어서 맛있다며 꾸역꾸역 삼켰습니다. 식사가 반쯤 진행될 무렵 지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아버님,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순간 강진호의 손이 멈춰졌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요양원도 한번 알아봤어요. 병원도 가깝고 아버님께서 더 편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강진호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며칠 전 밤에 엿들었던 대화가 머릿속에서 다시 재생되었어요. 어차피 아버님은 모르시잖아. 시골집 팔면 요양원비는 충분히 나올 텐데라는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자신을 빨리 처리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강진호는 젓가락을 든 손이 덜덜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의 70번째 생일날 자신이 싫어하는 음식들로 차린 상 앞에서 요양원 이야기를 꺼내다니요. 이것이 과연 가족이 할 일인가 하는 배신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강진호의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어요. 참고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더니 앞에 놓인 피자 접시를 밀어버렸습니다. 치킨통도 바닥에 굴러떨어졌고 스파게티 소스가 식탁보에 흩어졌죠. 내가 이렇게 무시받으며 살아야 하나? 강진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내 생일상에 내가 좋아하는 음식 하나 없고 내 몰래 요양원 알아보고 내 집 팔국리나 하고 그동안 쌓였던 모든 서운함과 분노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유나가 갑작스런 상황에 놀라 울음을 터뜨렸고 태우와 지수는 얼어붙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강진호는 흐트러진 식탁을 바라보며 쓰디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알겠다. 내가 이 집에서 얼마나 필요 없는 존재인지 말이야. 강진호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온 집안이 정적에 휩싸인 가운데 그는 천천히 자신의 방으로 향했어요. 태우가 뒤따라와 아버지 잠깐만요. 라고 말을 걸었지만 강진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닫고 나서 그는 작은 보따리에 몇 가지 소지품만 챙겼어요. 아내 사진과 지갑, 그리고 시골에서 가져온 낡은 목공 도구 하나가 전부였죠.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지수가 급하게 뛰어나왔습니다. 아버님, 어디 가세요? 이렇게 나가시면 안 돼요. 하지만 강진호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걱정 말아라. 이제 골칫덩어리 하나 없어지니까 편할 거다. 그 말을 남기고 그는 아파트 복도로 사라졌습니다.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강진호는 목적 없이 서울 거리를 걸었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막막한 기분은 처음이었어요. 아내를 떠나보낼 때도 고향을 떠날 때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리에 네온 사인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모두 바쁘게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지만 강진호만이 홀로 서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을 잃은 듯한 그의 모습을 힐끗 보고 지나갔지만 누구도 말을 걸지는 않았죠. 몇 시간을 걸었을까요? 어느새 발걸음은 고속버스 터미널 쪽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마음 한편에서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기다리고 있는 그 집, 장독대와 텃밭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서 혼자라도 조용히 살고 싶었어요. 터미널 대합실에 들어서자 익숙한 풍경이 보였습니다. 고향으로 향하는 사람들, 어딘가로 떠나는 사람들이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앉아 있었어요. 강진호는 구석진 벤치에 앉아 시간표를 바라봤습니다. 마지막 버스는 밤 11시였고 아직 2시간 정도 남아 있었죠. 그때 옆자리에 앉은 노인이 말을 걸어왔어요. 어디 가시는 길입니까? 비슷한 나이로 보이는 그 노인의 얼굴에는 강진호와 같은 쓸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강진호가 대답하자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자식들한테 집만 된다고 하니까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더라고요. 두 노인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사연을 들어보니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어요. 자식을 위해 평생 모은 돈을 내주었지만 정작 그 돈은 엉뚱한 곳에 쓰였고 요양원 이야기까지 나왔다는 것도 똑같았습니다. 요즘 자식들은 부모를 사람으로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냥 처리해야 할 짐 정도로 여기는 것 같고. 노인의 말에 강진호는 깊이 공감했어요. 맞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무시받는 존재가 되었나 싶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위로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끼리만 나눌 수 있는 깊은 대화였죠. 그래도 고향 집이 있으니까 다행입니다. 저는 이미 팔아버려서. 노인의 말을 들으며 강진호는 자신이 얼마나 운이 좋은지 깨달았어요. 아직 아내와의 추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집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네, 그곳에서 조용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버스 시간이 다가오자 두 노인은 서로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건강하게 지내세요. 우리 같은 사람들도 살 권리는 있잖아요.
그 말을 들으며 강진호는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자신만 이런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밤늦은 시간 고속버스는 어둠 속을 달렸어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불빛들을 바라보며 강진호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울에서의 몇 달은 마치 꿈 같았어요. 아니, 악몽이었을지도 모르죠. 이제 현실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자신이 진짜로 살아야 할 곳,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그곳으로 말이에요. 새벽 4시쯤 되어서야 강진호는 고향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터미널에서 마지막 버스를 타고 구불구불한 산길을 1시간 더 달려온 끝이었어요. 차창 밖으로는 익숙한 풍경들이 스쳐 지나갔죠. 논밭과 야산, 그리고 드문드문 불이 켜진 농가들의 모습이 마치 오랜 친구처럼 반갑게 느껴졌습니다. 집 앞에 서니 모든 것이 그대로였어요. 대문 앞의 감나무에는 아직 몇 개의 감이 매달려 있었고 마당 한편의 텃밭에는 배추와 무가 그대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몇 달 전 급하게 떠날 때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던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전혀 어수선해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정겨워 보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코끝에 익숙한 냄새가 스쳤어요.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집 특유의 공허함이 있었지만 동시에 수십 년간 쌓인 삶의 온기도 남아 있었습니다. 강진호는 조심스럽게 불을 켜고 방 안을 둘러봤어요. 아내의 영정 앞에는 시들어버린 국화 몇 송이가 놓여 있었고 제사상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영정 속 아내의 환한 미소를 바라보며 강진호는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보, 나 돌아왔어. 당신 말씀 안 듣고 서울 갔다가 혼쭐이 났어요. 목소리가 떨렸고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렸죠. 자식들이 나를 뭘로 보는지 알겠더라고요. 돈 쓸 때는 할아버지, 귀찮아지면 요양원. 내가 뭔가 잘못 키웠나 봅니다. 강진호는 영정을 붙들고 한참을 울었어요. 평생 남자라며 울음을 참고 살아온 그였지만 이날만큼은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었습니다. 눈물을 다 쏟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어요. 강진호는 천천히 일어나 집 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사이에 먼지가 쌓이긴 했지만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어요. 거실 한가운데 놓인 원목 식탁도, 방 한편의 장롱도, 마루에 놓인 신발장도 모두 그의 손길이 닿은 것들이었죠. 이곳에서는 자신이 주인이었고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새벽 공기를 마시고 싶어 뒷마당으로 나갔어요. 장독대 옆에 서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몇십 년 묵은 된장과 고추장이 고요히 익어가고 있었고 김치독에서는 시원한 냄새가 올라왔어요. 이 모든 것들이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고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혼자 살게요. 아무도 괴롭히지 않고 아무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면서 말이에요. 강진호는 아내 영정을 향해 다짐했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굳이 매달릴 이유도 없었어요. 이곳에서 조용히 여생을 보내는 것이 모두에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틀째 되던 새벽 대문 앞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어요. 강진호는 혹시 도둑인가 싶어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현관 앞에는 유나가 서 있었어요. 큰 배낭을 메고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말이죠. 할아버지. 유나의 작은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고 들렸습니다. 유나야. 어떻게 여기까지? 강진호는 깜짝 놀라며 손녀를 안으로 들였어요. 유나는 할아버지 품에 안기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여기서 살래요. 엄마 아빠는 저만 생각해요. 할아버지 마음은 전혀 몰라요. 그 말을 들으며 강진호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우리 유나가 어떻게 이 먼 길을 혼자 왔지? 터미널에서 아저씨한테 물어봐서 왔어요. 할아버지 된장국이 그리워서요.
유나의 순수한 말에 강진호는 눈물이 다시 솟구쳤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을 진심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도 가장 소중한 손녀라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었어요. 그날 아침 할아버지와 손녀는 함께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시골집 부엌에서 나는 구수한 냄새를 맡으며 유나는 환하게 웃었어요. 역시 할아버지 된장국이 최고예요. 그 웃음소리가 적막했던 집안을 가득 채웠고 강진호는 오랜만에 진짜 행복을 느꼈습니다. 유나와 함께 지낸 일주일은 강진호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매일 아침 손녀와 함께 텃밭을 가꾸고 장독대를 돌보며 된장국을 끓이는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어요. 유나는 할아버지가 하는 모든 일에 관심을 보였고 특히 장 담그는 과정을 신기해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정말 신기해요. 콩이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된장이 되는 거예요? 유나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어볼 때마다 강진호는 자세히 설명해 주었죠. 몇십 년간 전해 내려온 비법들을 손녀에게 하나씩 전수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마치 자신의 삶이 다시 의미를 찾아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유나가 뜻밖한 제안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영상으로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보면 어때요? 학교에서 미디어 수업 들었는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전통 방법에 관심 많대요. 처음에는 강진호도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유나가 자세히 설명해 주니 흥미로웠습니다. 할배의 정직한 농사라는 채널명으로 시작한 유튜브는 예상보다 큰 반응을 얻었어요. 유나가 카메라를 들고 할아버지의 농사일과 장 담그는 과정을 촬영했고 밤에는 함께 편집 작업을 했습니다. 강진호의 구수한 설명과 정성스러운 손길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죠. 댓글에는 진짜 할아버지 같아서 좋아요. 이런 전통이 사라지면 안 되는데라는 따뜻한 반응들이 달렸습니다. 점점 구독자가 늘어나면서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들이 강진호가 만든 된장과 고추장을 사고 싶다고 연락해온 것입니다.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유나의 도움으로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게 되었죠. 주문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고 한 달 만에 제법 괜찮은 수입이 생겼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이제 진짜 자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나가 신나서 말했을 때 강진호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경험과 기술이 아직도 누군가에게 필요하고 가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한 달 뒤 예상치 못한 방문객들이 찾아왔습니다. 태우와 지수였어요. 두 사람은 야윈 얼굴로 대문 앞에 서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강진호가 문을 열어주자 태우가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지수도 함께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아버님께서 주신 돈을 엉뚱한 곳에 쓰고 요양원 이야기까지.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그들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들으며 강진호의 마음도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어요. 고맙긴 하지만 나는 이제 내 인생을 내 손으로 살겠다. 강진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유나와 함께 여기서 잘 지내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자립하고 있어. 더 이상 누구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태우는 아버지의 변화된 모습에 놀랐어요. 예전보다 훨씬 당당하고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진호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다시 입을 열었어요. 문은 열어놓겠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면 언젠가는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야. 다만 이번에는 내 조건에서 말이다. 그 말을 들은 태우와 지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강진호와 유나는 장독대 앞에서 새로운 장을 담그기 시작했어요. 유나가 카메라를 켜고 오늘은 할아버지와 함께 새로운 된장을 담가보겠습니다라고 말하자 강진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뜻에서 특별히 정성을 들여보자꾸나. 해가 저물어가는 마당에서 할아버지와 손녀가 함께 콩을 씻고 장을 담그는 모습은 평화로웠습니다. 강진호는 이제 확신했어요. 자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말이죠. 유나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내년에는 더 큰 텃밭을 만들어 보면 어때요? 유나의 제안에 강진호는 크게 웃었어요. 좋은 생각이다. 우리 할 일이 많겠네. 그렇게 두 사람은 내일을 계획하며 행복한 저녁을 맞이했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